그럼 교재는 347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세요. 네, 347페이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전산실무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원 등록과 관련돼서 나오는 인적공제, 그리고 그들이 벌었던 돈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빼고 그들이 쓴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쓴 돈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세액공제, 자, 그런 부분이 이 자리에 모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서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챕터는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과세표준에서 우리가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공제는 뭘 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쓴 돈에 대한 공제는 뭘 말하는지.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공제는 제가 인적 공제로 써드린 거고요. 그들이 쓴 돈의 공제는 물적 공제로 써드린 거예요. 근데 그 물적 공제가 뒤에 가서 종합소득 세액 공제 감면도 똑같이 가져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패턴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우리 종합소득 과세표준하고요. 종합소득 인적공제를 하나에 강의를 할게요. 인적공제 부분이 조금 내용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과세표준은 어차피 산출을 얘기하는 의미로 그냥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분명히 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8가지이고 그 중에 6가지는 무엇한다? 종합소득, 우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분류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따로.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상 소득을 크게 나눠보면 우리가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 자,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의 요건에 맞춰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과세표준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그냥 뚝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할 것이다. 우리는 6개의 소득을 합쳐라. 그러면 우리가 이자 소득 금액 더하기 배당 소득 금액 더하기 사업소득 금액 더하기 근로소득 금액 더하기 연금소득 금액 더하기 기타 소득 금액. 반드시 소득 금액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올 것이다?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종합소득 금액까지는 우리 챕터 1에서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소득 금액 산출하는 것까지 들어온 거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이게 끝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빼는 거?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배우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배울 건데 이 종합소득 공제의 대표적인 게 뭐다? 아, 나 사람에 대한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인적 공제가 있다. 자, 부탁 하나 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포커스에 너무 사람들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득세를 배울 때 이게 종합의 관점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문에 배운다고 자꾸 주장을 하세요. 아니, 여러분, 종합소득 신고하는 부분 중에 연말정산으로 미리 신고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근로소득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연말정산할 수 있는 소득이 3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의 제도가 없으면 모든 소득은 다 언제 신고한다? 5월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득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무슨 소득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5월에 종합소득이라는 합산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과 단일소득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 마비 여러분 일이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주냐면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무슨 부분? 아니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의 구조는 이런데 이 부분이 지금 근로소득자는 이거를 쏙 빼서 연말정산이라는 거로 미리 신고해버려. 언제? 2월 말까지. 아 그럼 너가 근로소득만 있어? 그럼 너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돼. 회사가 너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해줬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 다른 법이 아니라 지금 배우시는 이 부분에 근로자만 싹 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왜 인적공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고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연말정산 포커스만 맞춰놓으셨더니, 이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자, 지금,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사업소득 있는 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업소득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지금 부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인 부인이 있고 아이가 아마 3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저는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저랑 저희 아이 셋이 있는데 한 번도 공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공제를? 요 인적 공제를. 그게 무슨 얘기세요? 다 되시는데 라고 했더니 저희 세금 신고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맡겼더니 세무서에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담당자는 그냥 옷 벗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만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종합소득공제예요. 그럼 6개 소득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중에 특별자가 붙은 건 누구만 특별히 해주겠다? 근로자들만 특별히 해주겠다고 특별자를 붙여준 거예요. 국세청에. 이해되셨어요? 그럼 특별자가 붙지 않은 건 6개 소득을 신고할 때 무엇한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런 사고를 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거기서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세금 신고 대행을 하는데 그런 사고를 치고 있다?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내 신고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납부서 뽑아주면 납부를 그냥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요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가세요. 정의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가실 것.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가 빠지고 과세표준이 나오면 요거에 세율을 곱해서 우리는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퇴직소득 결집효과라고 하는 부분 이런 얘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가져갈 부분은 무슨 부분을 가지고 가자. 이제 요거 끝났으니까 여러분 무엇 해야 될까요? 여기 종합소득공제 대표적인 게 인적공제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다른 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적공제 부분을 들어가서 볼게요. 인적공제. 자, 그러면 그 인적공제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 인적은 무엇의 의미이다? 사람에 대한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열심히 부양을 하겠죠, 여러분. 그럼 내가 100만 원 벌어서 5명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100만 원 갖고는 5명 같이 못 먹고 살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더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공제를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인적 공제는 무슨 공제와 무슨 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본 공제라는 부분하고 추가 공제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플러스 추가 공제, 그걸 인적 공제라고 하고요. 그럼 이 인적 공제는 어디서 정리할 거냐?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이 인적 공제는 사원 등록에서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사원 등록 문제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사원 등록에 가서 이 인적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면 부양가족이라는 등록 탭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양, 가족, 명세라고 하는 뭐가 있더라?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무엇을 하자? 그 부분에 등록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는 알려드리긴 하는데요. 대부분 사원 등록 쪽에서 그냥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사원 등록이 내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는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 우리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이 자료 입력 메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면 무슨 부분, 부양가족과 관련돼서 무엇에 대한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는 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탭에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익숙하신 분들은 사원 등록 안 가요, 여러분. 그냥 연말정산에서 모든 작업을 다 끝내요. 요즘 프로그램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익숙치 않은 분들은 부양가족과 관련돼서 인적공제는 무조건 사원 등록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이니까 지금 작년에 들어온 사람도 등록하고 올해 들어온 사람도 등록하고 그리고 사람이 입사했다라고 하면 입사하자마자 인적공제를 막 넣는 거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종업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회사에 학교 통지를 받고 출근을 하면 대부분 내달라고 하는 서류 중에 하나. 우리 입사 구비 서류 중에 대표적인 서류 하나가 뭐냐면 주민등록 등본을 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등본에 가면 누가 세대주이고 누구랑 같이 사는지 이런 얘기 다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요. 아, 지금
황양숙이 부양가족이 5명이고 이 5명을 다 부양하는구나 라는 거 판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근데 시험은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대부분 그냥 사원 등록에서 입사 처리하면서 그냥 하는 것처럼 내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가시면 대부분 사원이 들어와서 내가 신입사원에 대한 부분을 등록한다, 또는 다른 데서 들어온 경력사원을 등록한다 그러면 딱 본인까지밖에 등록을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양가족 언제 하냐고요? 다 연말정산 때 수정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부양가족이 처음에 등록됐던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본인밖에 없으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간이세표 만날 때 한 명과 만나서 세금을 떼겠죠. 그러면 세금이 조금 더 많이 떼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부양가족이 들어오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자가 더 늘어나니까 냈던 세금을 오히려 돌려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네, 우린 자격증은 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냅니다. 요즘 추세가 조금 바뀐 것까지 얘기한다면 이렇게 내는 추세는 좀 드러났어요. 뭐냐면 기존에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원 등록하세요 이렇게 냈다면 요즘에 무슨 법은 나 지금 황양숙을 연말정산 할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부양가족 바뀌었다고 서류를 냈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황양숙에 대해서 무슨 부분? 인적공제에 대한 것도 해주고 이 사람이 쓴 물적공제와 물적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다 해줘. 이렇게 내요. 그러면 저희는 사람에 대한 것도 수정하고 연말정산에 돈 쓴 것도 다 해줘야 되겠죠. 이런 패턴의 문제는 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잘 안 냈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세무 1급에서 냈었어요. 근데 세무 2급도 이제 패턴을 바꿨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이런 형태가 맞다는 거예요. 네, 어려워도 이렇게 내서 우리가 학습을 해가는 게 좋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각계전투로 내면 안 돼요. 사실 같이 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까지도 바뀌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특징. 자, 그리고 기본공제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요건만 충족했다라면 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공제를 우리가 정리할 땐 항상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몇 살입니까?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이 또는 연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요건이 무엇되어야 한다? 아유, 당연히 충족돼야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을 따지지 말란 사람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인이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누구로 갈 거냐? 내가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건데 부양가족 누가 들어올 수 있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반드시 성년이 나이여야 되고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이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요. 그럼 제가 결혼할 때 배우자는 반드시 몇 살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죠, 여러분. 그럼 배우자도 나이는 안 따지겠죠. 근데 본인과 배우자를 뺀 나머지는 다 무엇할 것이다? 나이 요건이 충족했느냐, 연령의 요건이 충족했느냐라는 얘기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면 20세 이하입니까? 라는 요건, 60세 이상입니까? 라는 요건이 등장해요. 됐을까요? 이렇게 가져갈 거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는 금방 계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이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앞에 첫 번째 챕터 할 때마다 제가 귀에 딱쟁이 않게끔 계속 기억하시라고 했던 분리과세. 자, 그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건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볼 거니까 부양가족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부분. 그건 무엇 때문에 얘기했다? 소득 금액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소득 금액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 금액 요건을 무엇하면 너 충족하면 무엇 해줄게, 공제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 요건이 어려운 거예요. 나이는 계산기 눌러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컴퓨터는 똑똑해요. 제가 주민번호만 정확하게 넣으면 나이에 맞춰서 너 돼, 안 돼 이게 다 정리가 돼요. 근데 소득은 컴퓨터가 해줄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그래서 이 요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에요. 모두 충족. 그러면 너 기본공제가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추가공제는 뭐냐면 기본공제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해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추가공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얘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끌고 간다고 하는 표현을 왜 해드리냐면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된다라는 걸 제가 동그라미라고 한다라면 그 동그라미 있는 사람 중에 추가공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공제에 너는 안 돼 라고 X의 의미가 되어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추가공제 못 들어가요. 추가공제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됐어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추가공제는 이런 표현을 붙인다. 기본공제 대상
자에 무엇한다? 하남이다.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면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무엇하겠다? 더해서 인적공제라고 한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기본공제 아래쪽에 나와져 있는 얘기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기본공제는 우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러면 우린 이자부터 기타까지. 그래서 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자, 조금 이제 뒤로 가면 요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대해서 무엇하겠다? 150만을 곱해서 우리 기본공제 해주겠다. 아, 나 지금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 포함해서 5명이다. 그러면 5명 곱하기 얼마? 150만 원. 그러면 얼마 공제를 할 수 있다? 우리는 750만 원을 어디에서 우리 앞에 있었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나온 부분. 그래서 1인당 150이란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나온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 요건에 들어오는 걸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본공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요 본인을 놓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본인 옆에 제가 뭐 써드렸어요? 이건 교재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독교에서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갈 거예요. 자, 여러분 본인 옆에 뭐 써드렸어요? 거주자.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린 적 있냐면 여러분 우리 소득자를 분류할 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자, 거주자는 무슨 부분? 지금 당신이 한국의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또는 당신이 머무르는 일수가 1년을 기준으로 183일 이상이거나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비거주자는 뭐라겠고요? 거주자가 아닌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하는 자, 아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구분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거주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무엇하고 있는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무엇할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비거주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밖에 안 된다? 본인밖에 안 된다. 이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땐 아니 비거주자이면 여러분 본인으로 끝나는데 지금 부양가족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단서를 뭐로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자라는 단서를 놓고 가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무조건적으로 뭐로 놓고 그냥 해석해라? 비거주자 글씨가 없으면 그냥 다 거주자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주자, 비거주자는 구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 구분을 거의 안 해요. 그냥 거주자처럼 다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 그래서 거주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거주자이고요. 그럼 이제 본인이 부양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살을 붙인다라면, 자, 본인이 얼마를 벌든, 본인이 나이가 얼마이든 우리는 규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나이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그 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은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추가 공제 부분을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기본 공제 부분에서는 본인 거에 대한 건 우리가 따질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와 소득 금액을 따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저희는 불문한다라고 해요. 따지지 말아라.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 사람 부양가족 얘기를 하나씩 살을 좀 붙여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옆으로 날개를 일단 펴줄 거예요. 무촌의 관계. 그럼 무촌의 관계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배우자요. 배우자가 일단 들어야죠. 아니 미혼이면 이 날개 안 펴도 돼요. 근데 우리 일단 다 결혼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거주자였을 때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 배우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 규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는 무엇하지 않는다. 아유 따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쓴다라면 나이는 불문이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누구는 제한하겠다? 소득은 제한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맞벌이 부부였다라고 하면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돼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 소득 제한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법적으로는 소득은 제한하겠다. 그럼 제가 금액자는 뺀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 제한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여기 이하는 100을 포함하니까요. 초과된다면 배우자 공제는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득 제한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한테 뭐가 있을까요? 자, 본인의 누가 있고요. 부모가 있고 배우자의 누가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있을 것이다. 그럼 위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직계 존속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자,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여자였다라면 뭐라고 얘기할 거고요? 시부모라고 하겠죠. 본인이 남자였다라고 하면 장인장모라는 표현을 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이런 분들도 있지 않아요? 3대가 모여 살아요, 4대가 모여 살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경우를 놓고 보면 위에 본인들의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아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에 포함일까요? 포함이 아닐까요? 포함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왜냐면 이게 직계음이 뭐냐면 두 사람이 직성관계로 위에 있는 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올 수 있고 그걸 조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시부모, 장인장모가 들어오는데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가 못 들어올까요? 들어와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다 더 재밌는 얘기 한다라고 하면 부모님 이혼을 하셨대요. 어느 해인가 이슈거리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황혼 이혼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하고는 더 못 살겠어. 자,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럼 제 입장으로 놓고 볼게요. 제가 본인에 있습니다. 근데 제 부모님 모두 다 이혼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부모님도 이혼하더니 따로따로 사시다가 좋은 사람을 또 만났대요. 그래서 두 분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럼 저는 졸지에 부모가 몇 명이 돼요? 원래 나를 낳아준 부모 2명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두 분이 재혼을 했으니까 또 다른 부모 2명이 생기는 거죠. 둘 다 재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부모에 대한 공제, 존속에 대한 공제 몇 명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다 부양하고 있다라면 4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다 들어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들어오는 부분들의 내용들은 직선의 관계만 다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부와 계모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다만 직계 존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부분, 나이라고 얘기하는 연령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자, 그럼 소득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있느냐? 네,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제한을 봤더니 지금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보다 위에 있는데 20세 이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무슨 조건? 연령은 60세 이상을 충족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소득의 금액은 합계액에 항상 용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얼마?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했다라면 아유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양쪽의 날개를 폈어요. 원래 여러분 횡의관계는 절대 못 들어요. 자, 그래서 횡의관계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본인과 배우자에 누가 있더라? 작은아버지가 있더라. 이모가 있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작은아버지, 이모, 삼촌 자 그분들 들어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 그분들은 누구의? 존속의 횡의관계잖아요. 횡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횡의관계를 인정하는 게 본인과 배우자의 누구이다? 형제자매요. 근데 형제자매를 내가 부양할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 문제는 형제자매 진짜 끊임없이 내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내는 사람을 보면 대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핵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자격증보다 이 인적공제가 복잡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과 배우자와 아이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내가 부양하는 가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시험은 다 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시험이겠죠. 그래서 형제자매는 횡의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형제자매도 있고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다라고 했을 때 무슨 부분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왜 처남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그쵸? 본인이 남자였을 때 왜 처남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처제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부분. 근데 이 형제자매는 나이와 연령과 소득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제한하느냐? 네, 다 제한합니다. 그럼 그 제한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래에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 연령은 20세 이하가 들을 수도 있고 60세 이상이 들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소득금액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공제 대상에 들어와서 인적공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이제 날개까지 폈어요. 두 사람 결혼했으니까 무엇하면 될까요?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직계 비속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직계 비속은 일단 내 배 아파서 난 아이는 무조건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직계 비속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그 아이와 여러분 요즘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아직 결혼이라는 부분이 좀 먼 얘기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중에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이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 계세요. 불임 얘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를 아예 못 낳는데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불임에 대한 뭐 치료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된다라면 입양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양이란 용어를 세법에서 표면화는 시키지만 사실 입양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입양 얘기를 하냐면 입양했던 그 첫 해는 특별히 뭔가 공제를 더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팀에 있는 종업원들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죠. 법적 조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벌금 최대 3천까지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입양에 대한 부분도 내 아이가 맞다. 당연한 내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본인의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이 대학생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대학생은 뭐가 없을까요? 소득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아이도 학교를 보내야 되고 내 아들도 며느리도 생겼어요. 근데 이들이 또 아이를 낳았네요.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애가 애를 키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 놓고 보면 지금 내 아들도 키우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손자녀도 내가 키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손자녀도 여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요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직선의 관계는 다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사실상 시험에서 손자녀는 가끔씩 내요. 대부분 2년에 한 번꼴 내는 것 같아요. 또는 3년에 한 번꼴. 그 정도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손자녀 내면. 손자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내면 틀리냐면 직계비속이라는 코드를 넣는 게 우리가 직계비속 코드는 4번 이렇게 우리가 넣으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전산실무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손자녀는 4번 넣으면 안 돼요. 다른 코드 넣어야 돼요. 직계비속 4번에 있는 거 외라는 코드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 입력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녀 포함이다. 라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됐든 다 내 배 아파서 난 아이도 있고 내 배 아프지 않은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손자는 내 배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직계비 속에 표면화 시켜줄 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파서 난 아이, 입양한 아이, 손자녀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자 지금 본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대요.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대요. 그럼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내 배 아파서 나지 않은 아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아이들 우리가 무슨 부분? 의붓자녀라고 해요. 순 우리말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세법은 의붓자녀를 뭐로 바꿔줬냐면 혼인 전에 출생한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쵸, 여러분? 제가 분명히 둘이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결혼했었고 또는 한 사람은 초혼이지만 한 사람은 재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혼인 전에 출생한 아이 맞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도 자녀로 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의붓자녀라고 하는 혼인 전에 출생한 아이도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직계 비속도 연령과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을 기준으로 내 아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는 없죠. 그래서 20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요. 무슨 부분? 제가 왜 소득과 연령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연령을 따지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요건을 보면 어떤 부분을 보여지냐면 내가 몇 살과 지금 나이 요건을 보면 20세 무슨 부분 이하인 경우, 그쵸? 그래서 20살 이하인 경우와 그리고 몇 세요?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령대를 놓고 보면 여기가 20살이고 여기가 60이라고 하면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21세부터 몇 세까지는 59세에 있는 사람은 우리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우리 지금 사랑 공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못 들어온다는 게 맞아요. 기본 공제 못 받는다는 거죠. 기본 공제 못 받으면 추가 공제는 당연히 못 받을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애와 비장애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근데 장애가 없는 분들은 사실상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적 활동을 거의 대부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회사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 계속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누가 부양을 다 하는 부모가 부양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장애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들어가서 대부분 들어보면 뭐라고 많이 얘기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아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왜냐면 이 아이를 지금 누가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득금액에 대한 규제는 하겠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나이와 관련된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라면 연령 제한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21세부터 59세는 제한하지 않아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30이든 19이든 아니면 뭐 59든 아니면 65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대신에 이런 무슨 부분? 소득금액 제한은 하는 거예요. 나이만 푸는 거예요. 연령만.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가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키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연령 얘기할 때 60세, 20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이게 연령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너는 본인이구나. 아, 너는 배우자구나. 동제 대상이 되면 이렇게 글씨가 떠요. 그리고 우리 20세 이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죠? 비속과 형제자매. 그러면 이들이 20세 이하 요건이 충족이 되면 20세라는 조건으로 붙어요. 근데 형제자매하고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요건이 또 있었죠? 그럼 그들은 지금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21세부터 59세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들어올 수 있느냐? 장애인이기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장애인 표시를 내서 우리가 공제 대상을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키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프로그램에 모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표현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 어찌됐든 여러분 내 피가 섞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고리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내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는데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이 두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실질적으로 나하고 같이는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한다는 표현을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계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등록번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생계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니 이분들이 내 가족도 아닌데 왜요? 라고 하면 동거인으로는 들어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 기초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생황이라고 써드렸네요. 네, 생활이에요. 그럼 그래서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제가 글씨를 잠깐 고칠게요. 어이구 하나 고쳤더니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중간에 고치면 가끔씩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급자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표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지자체, 소위 말해서 이제 동사무소가 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수급자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동거인으로 살고 있다예요. 그러면 소득 제한은 당연히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은 안 따져요. 근데 소득금액 제한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에 충족된 사람이 우리 집에 동거인으로 있다라면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들어보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동거인으로 우리 방 하나 비었으니까 저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위탁아동 여러분 요즘에 많잖아요. 그쵸? 위탁아동. 그러니까 위탁아동이 영유아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위탁 가정에 맡겨진 아이를 위탁 아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중류등본에 동거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위탁 아동 맡겨져 있는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서류를 내가 연말정산 때 내면 위탁 아동과 관련된 부분을 무엇 해주겠다. 공제 대상에 들어요. 여러분. 내 피하고 섞이지 않았어도. 근데 이 위탁 아동은 무엇에 대한 부분, 나이에 대한 것도 규제는 해요. 근데 전 나이 안 써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 가정에 맡겨질 수 있는 위탁 아동의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 제한이 18세까지예요. 그럼 여러분 권리적으로 18이면 우리 20세까지는 공제 대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위탁 아동이라고 하면.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무엇에 대한 부분은 아이 소득의 제한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유아가 많긴 하지만 제가 분명히 18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 영유아 이상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득 금액은 제한할 거고요. 나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제한의 의미는 크게 없어요. 세법에서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제가 아까 이모, 삼촌 이런 사람을 시험 문제에 주었다.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왔는데 기재가 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부양가족으로 입력한다 안 한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냥 무조건 X예요. 무조건 X. 다만 지금 여기 부양가족이다라고 해서 보여줬던 이 범위에 있는 사람이 연령의 문제가 있거나 소득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기본공제 못 받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 인적공제는 못 받죠. 네, 못 받으면 거기 부라고 써 있어요. 이 부를 꼭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 근데 이 부는 사람에 대한 공제만 못 받는 거예요. 인적에 대한 부분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적 공제를 못 받는 것 뿐이다. 근데 왜 넣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들이 부이지만 뒤에 가서 내가 쓴 돈, 그럼 그걸 제가 물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물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뭘 얘기했냐면 의료비 지출이 있었네. 공제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 지금 교육비 지출이 있는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 기부금도 있었는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의료비나 교육비나 기부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사람의 명단이 없으면 공제는 못 받아요. 그러면 명단은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사람 공제 못 받으니까 우리가 부라고 넣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지금 요 부분,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그럼 우리 대학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더 많아요? 고등학교 등록금이 많아요? 우리 지금 대부분 점차적으로 뭐가 돼요?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면서 등록금도 안 내잖아요. 제 시대 때는 등록금 중학교 때도 냈고요. 고등학교 때도 냈고요. 너무 쌍파년도 얘기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 냈던 경우들도 많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가면서 등록금 안 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놓고 봤을 때 대학 등록금은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비는 대학계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 아까 얘기할 때 20세 이하만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대학생은 20살부터 시작해서 뭐 19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20살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부분 이후에 있는 대상자가 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적 공제 못 받지만 이 물적인 공제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부라고 등록을 해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부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은 아예 등록하면 안 돼요. 걔는 감점이에요, 여러분. 시험의 기준을 얘기하면. 그래서 아예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머릿속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살달기를 해야죠, 여러분.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이놈의 소득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결론을 내야 되겠죠. 표를 보시면 이제 구분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 이렇게 구분해 드렸어요. 배우자도 사실상 부양가족에 들어오는 게 맞는데요. 세법은 부양가족 용어를 따로 떼버려요. 배우자를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본인이 현재 소득을 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당의 거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있고 이 본인으로 기준으로 이제 파발돼서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본인의 배우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표시만 하고 갈게요. 본인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실제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주자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주자의 배우자이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주민등본이라는 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대부분 입사할 때도 봤지만 연말정산하는 시점이 되면 대부분 뭐를 같이 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이 많이 익숙해서 제가 연말정산 얘기할게요. 주민등록등본을 내달라고 해요. 근데 이 주민등록등본이겠죠? 본자를 먼저 썼어요. 자, 등본을 왜 내달라고 할까요? 부양가족 내용이 바뀌었는지가 궁금해서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민번호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부분? 우리 가족관계 증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이라는 서류로 같이 내주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요 서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일을 하겠죠. 시험은 요거를 시험지에 붙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를 텍스트 박스로 주는 것 뿐이에요. 다른 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생계 요건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생계 요건을 얘기할 때 또는 연령의 요건을 얘기할 땐 여러분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죠?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죠. 그럼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걸 갖고 얘기할 거니까 그럼 이 생계와 연령의 요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요. 자, 연령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연령의 요건이 충족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연령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 나이가 하루만 있어도 되는 거야. 하루만 있어도. 그리고 생계는 누구로 보는 게 맞다? 12월 31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나랑 같이 살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같이 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민등본이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럼 본인과 배우자는 나랑 같이 안 살아도 공제받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거에 대한 여부는 따지지 말아라. 우리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말 부부. 근데 주말에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면 무엇도 해요. 우리는 한 달에 2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편은 현재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부인은 현재 배우자는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천안에서 근무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같이 산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아니, 그리고 이게 왜 같이 안 살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먼 지역에 살면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집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는 집을 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뭘 형성해버려요?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럼 내가 전입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전세금 우리 전세금 보호도 받아야 되고요. 그럼 전입신고하면서 내가 세대주가 그냥 형성이 돼버려요. 신고를 하시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주민등본이 두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거 여부는 안 따집니다. 자, 그리고 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무엇은 따지지 말아라. 아유, 연령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연령 조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얘가 이들을 부양하겠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를 왜 따져봐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도 무엇한다. 본인은 해당이 없다. 요건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뭘 보겠다? 우리 소득 금액 요건은 보겠다.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에 무엇이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됐을까요? 그래도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 부분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 존속, 자, 아래쪽에 있는 거 비속과 입양한 아이, 근데 이 부분에 손자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의붓자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직계 존속에는 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계모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리고 형제자매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급자도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동거를 같이 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위탁 아동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존속부터 위탁 아동까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는 걸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주민등본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같이 안 살더라는 거죠. 내가 부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러면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는 천안에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천안에 안 계세요. 저희 부모님 농사지세요. 그러면 지금 농사짓고 계시고 다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주민등본이 따로따로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제가 뭐로 증명할까요? 가족관계 증명으로
증명해서 나 부모 부양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이거예요. 주민등록번호에는 누가 세대주인지가 표시가 나요, 여러분. 우린 이 세대주 표시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근로소득자는. 왜냐면 지금 뒤에 가면 이제 무슨 뭐 물적과 관련된 공제 얘기를 할 건데 주택자금 공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주택자금 공제가 기본적으로 세대주이면 시작을 해요. 그럼 세대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관계 증명에는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다 보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글로 줄 겁니다. 누구를 줬다라고 하면 가족관계 증명을 시험지에 붙여줬다. 근데 말이 없다. 그러면 무시, 채점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세대주 채점을 하고 싶으면 세대주 문구를 어딘가에 줄 거예요. 그럼 반드시 넣어주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데 저는 요 서류로 냈겠죠. 그러면 무슨 부분을 자 주민등록상 무엇에 대한 부분 아이 동거가 원칙이다. 그럼 저는 분명히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아요. 근데 제가 공제 받을 거예요. 제가 부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란색으로 얘기하죠. 주거 형평상 별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 부모님 농사짓는데 저희 집에서 출퇴근처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주거 형평상 별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같이 안 살아도 공제 대상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누구요?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이들에 대한 부분은 무슨 부분? 주민등록상 무엇이 원칙이다? 동거가 원칙.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관계들이면 가족이라고 다 표시가 되잖아요. 직계비속은 자녀란 표시가 될 거니까요. 그죠? 자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형제자매는 그 요건에 맞춰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이들은 이름만 들어오겠죠. 주민등록번호랑.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동거인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거가 원칙이라는 거. 다만 지금 무엇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취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퇴거되어 있던 부분들은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안 사는 거면 동거 원칙이 깨져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집에도 다닐 수 없는 거리에 있더라. 그럼 무엇해 여러분? 우리 자취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자취에 대한 부분이고 그냥 달달이 월세 내고 보증금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주소지를 안 바꿔놓는 분도 있겠지만 전세이고 또는 보증금이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 취약이나 질병에 의해서 여러분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이게 국세청이 공시하는 소득세법상 서류가 있어요. 거기를 써서 내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써서 내세요. 네, 대부분 아무도 안 써서 내는 이제 그런 특이점이 또 있긴 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는 거고요. 자, 연령의 요건. 자, 지금 본인과 배우자 아까 해당사항 없다고 했고요. 우리 존속은 60세 이상, 비속과 입양과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우리 20세 이하가 들어올 수 있다. 다만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무슨 부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누구는 연령은 됐어요, 여러분? 자, 위탁 아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적으로 18세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8세 미만까지만 위탁 가정에 맡겨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요건이 있지만 사실상 원래 법적으로 소득세에서 20세 이하는 공제 대상이 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18세 미만까지만 위탁 아동으로 본다. 이것도 2020년도에 세법 개정되면서 20세 조건이 들어오는 게 또 생겼어요. 그건 따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배우자부터 부양가족 공제력에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연간소득금의 합계 100만 원 이하 요건은 무조건 다 충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조건 충족하는 요건들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 주석 붙어 있는 거를 하나씩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주석 붙어 있는 부분의 첫 번째 직계 비속과 입양자와 관련된 부분의 첫 번째 주석.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이시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날개 다는 거 안 된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날개 다는 거 인정되는 게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고모나 이모나 이런 사람 다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래쪽에 직계 비속이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손자녀 얘기했을 때. 그래서 내 아들이 결혼을 했고 이 아이는 대학생이고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나는 며느리가 생겼다. 근데 둘이 또 아이를 낳았다. 그럼 나는 내 아이도 부양해야 되지만 내 손자녀도 부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손자녀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 아이인 직계 비속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생길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 사위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그들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 무조건 못 들어와요, 여러분. 무조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오냐면 이 직계 비속이라고 부르고 있는 내 아이가 누구? 배우자가 생겼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뭐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도 장애인, 배우자도 장애인. 그러면 내 아이도 장애인, 배우자 누구예요? 며느리와 사이도 장애인. 그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애인은 경제적인 활동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졸지에 내 아이만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며느리나 사이까지도 내가 부양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법을 완화조치해줬어요. 며느리사는 원칙적으로 못 들어오는데 무엇하겠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라면 그 배우자를 무엇해라? 포함해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면 죄다 틀리고 나와요. 왜일까요? 배우자 문제를 잘 안 내니까 그렇겠죠. 며느리나 사이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로 외우시면 안 돼요. 사이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글씨가 며느리 글씨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위를 빼시더라고요.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요게 이제 특이점이 있어서 주석을 달아뒀던 부분이고요. 이런 교재는 348페이지 뒤에 가면 주석 글씨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 지금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위탁 아동. 자,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들어오는 요 부분에 또 가져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 위탁 아동은 현재 출제했습니다. 근데 18세 미만이니까 나이에 대한 거는 거의 거론을 안 해요.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위탁 가정에 맡겨져서 이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랑 몇 월 이상 살아야 되는 우리 6개월 이상 내가 부양했다라고 하는 직접 양육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글은 이 6개월인지 아닌지를 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가정 지정을 받고 저희가 맡겨지면 서류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서류로 몇 월 이상 부양했는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을 받아서 양육하는 아동이 있다라면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던 아이만 공제세상에 들어온다. 다만 이란 건 뭐냐면 제가 아이를 금년도 10월부터 지금 키우기 시작을 했다. 그럼 여러분 12월 31일 현재 6개월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는 다음 연도에 6개월이 도래할 거거든요. 다음 연도에 공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해에는 못 받지만 다음 연도에는 무엇할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있었던 기간까지 무엇해서 우리 합산해서 6개월이 넘어가는지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자, 연령에 대한 요건을 산정하실 때 대부분 여러분 생일 지났니 안 지났니를 계속 얘기해요. 자, 만의 나이로 보는 건 맞아요. 법적으로 몇 세다라고 하면 다 만의 나이예요. 그런데 생일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따지지 마실 거. 제가 분명히 연령 요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루만 있으면 된다. 그럼 올해 20세가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들여다보면 20세가 되기 위해서 19점 상태에서 계속 오고 있겠죠? 그리고 딱 2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점에서 21세로 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루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일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안 따집니다. 생일 지났다 안 지났다 따질 땐 무슨 법은 사망했을 때는 따져볼 수가 있어요. 따져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59.9 상태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럼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아니면 그냥 금년도에서 무엇해라. 태어난 연도를 빼라. 그러면 그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 조건에 있다? 그럼 공제 대상으로 무조건 넣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신고 대상 귀속 연도, 지금 현재 우리 2020년 귀속으로 얘기하니까 2020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령 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18세 미만 부분에 세법 개정된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 아동도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18세 미만까지였는데요. 이게 보호기간 연장이 지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경우 해당이 되면 20세 이하까지도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8세가 넘어간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하 요건만 충족한다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자, 그러면 지금 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라는 표현은 여러분 제가 계속 합계액에 강조를 하죠. 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게 지금 맞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득이 총 몇 개가 있죠, 여러분? 소득세법상 소득은 8개죠. 그 8개의 합계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신고를 합산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0만 원 이하 조건에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볼 때는 그 8개의 소득을 합산해서 100만 원 이하였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요건이 충족했을 때만 돌아라. 그럼 그 100만 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348페이지 그 주석 밑에 가시면 박스가 있을 거예요. 요 박스 반드시 숙제합니다. 반드시 숙제. 자, 이 반드시 숙제하시라는 얘기는 왜 얘기해 드리냐면 시험과 업무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제일 많이 중요시하는 부분. 나이는 별로 안 중요해요. 금방금방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6개의 소득이 있더라. 자, 일단은 연말경산 포커스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를 제일 먼저 써드리긴 했어요. 자, 그럼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득 금액이 되려면 우리 연간 받았던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온 게 무엇이다? 우리는 총급여라고 부르죠. 그래서 총급여는 과세소득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세소득이라고 했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슨 단서가 붙냐면요. 자, 일단 여기다 333만 원을 써드리긴 했어요. 총급여 333만 원이었을 땐 근로소득 공제가 빠지기 때문에 너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만 원 이하까지는 70% 공제가 되죠. 그럼 333만 원에 곱하기 70% 하시면 233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빼면 100만 원 이하 요건이 충족하는구나. 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부양가족이 들어온 사람이 자꾸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양가족 많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단서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 단서 하나가 뭐냐면 지금 부양가족이 무슨 소득만 있다라면 근로소득만 있다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만 이런 부양가족인데 이 부양가족은 배우자도 포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총급여, 과세소득이라고 부르는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이면 500만 원 이하이면 우리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을 2개 기억할 것. 아니 그러면 333만 원 기억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해요. 아니요.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어요. 합계액 100만 원 이하라고. 단독 소득이었을 때는 그 소득 금액만 보시면 되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급여에 대한 금액이 내가 1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500만 원까지는 70% 공제니까 제가 그건 분명히 기억하시라겠어요. 그러면 70%이니까 우리 100만 원에서 얼마 빼시면 돼요, 여러분? 100만 원 곱하기 70%면 70만 원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70만 원 빼면 그 사람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이다? 30만 원.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업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 금액이 50만 원이 있대요. 그럼 30만 원에 사업소득 금액 50만 원 더하면 이 사람은 80이죠. 자, 그럼 소득이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하 조건이니까 부양가족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놓고 가실 수 없어요. 반드시 500만 원까지는 70% 공제가 된다는 조건까지는 기억하실 거. 나머지는 기억 못 하셔도 그래서 이 조건을 써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실제 받는 연금 금액에서 뭐 비과세 당연히 빠졌을 거고요. 연금소득 공제를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이 부분에 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 그럼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적과 사적 나눠서 갔죠. 그래서 우리 아까 사적연금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연금소득 설명할 때 자,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의 총 연금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1,2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제가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안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적연금은 지금 우리 연금소득 공제 연간 얼마까지 공제가 된다? 900만 원까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350까지는 100%이고 350 넘어간 건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100만 원이 되는 대상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거 뭐 기억하시라고 연금소득 때 얘기했냐면 내가 공적연금을 얼마까지 받았을 땐 516만 원까지 받았을 땐 100만 원 이하 조건에 들어가는 소득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대한 516만 원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거 기억해야 또 시험에 문제가 안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총 연금의 금액이 516만 원이면 우리 연금소득 공제금액 계산해 보니까 416만 원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연금은 그래도 그나마 잘 안 틀리시더라고요. 그냥 1200만 원을 잘 외우셔서. 근데 공적연금은 자꾸 틀려요. 내면. 516만 원을 안 외우시나 봐요. 외우시든 어떻게 방법은 찾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업무는 이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이걸 피시면 돼요. 업무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외워야 되겠죠. 방법은 없어요. 네, 외우셔야 되는 부분. 이건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 아예 이렇게 내요. 사업소득 금액 얼마가 있다. 아니, 그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요.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얼마가 있다. 이렇게 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연말정산 때 사업소득자 끌어들여서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경우는 희박이에요. 자, 왜 희박이냐면 여러분 사업소득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 몇 월에 할까요? 2월 달에 연말정산 한다고 했잖아요. 2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거 확정 못 져요, 여러분. 필경비 정리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정산 때 사업소득자가 부양가족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실무자들은.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본인들이 알거든요. 이 금액을 내가 확정시켜 주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금액 얼마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조금 더 내고 싶으면 나 총수익 금액이 지금 현재 500만 원 있고 필요경비가 350만 원 있네. 이렇게 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안 주면 우린 계산 못해요, 여러분. 그 실무자들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직원들이 물어보면 나 남편 사업소득 있는데 부인이 사업을 하는데 이전 부양가족 될까라고 하면 그 사업소득금이 확정하실 수 있으시면 가능하겠지만 그거 못하시면 5월에 무슨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금 본인 거 연말자산 개인이 직접 무엇해라 수정신고하세요라는 얘기밖에 못 해줘요. 그리고 회사가 그 수정신고를 해줄 이유는 없어요. 본인이 지금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사업소득에 우리 앞에서 결손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소득에 이익이 있어서 양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음수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집에 10원 한 장 갖다 준 돈이 없을걸요? 가져다 썼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부양가족이 들어와서 공제를 받아야죠. 그들이 쏜 돈까지도.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걸 연말정산 때 못한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업무적으로는. 그래서 대부분 5월에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회사가 해주진 않습니다. 시험은 글씨로 그냥 판별하고 끝내셔라. 자,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 같은 경우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만 원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중요하다?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였을 땐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기타 소득 수업할 때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무엇이다? 자, 우리 필요경비 의제 몇 프로 인정하는 거? 60% 인정하는 거. 자, 이쪽에 문제가 주로 많이 내집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인정하는 거 뭐 있었죠, 여러분? 우리 강연료라는 얘기 했었고요. 문예 창작 소득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일시 강연, 일시 문예 창작 나오면 추정 필요경비 60% 인정되지? 그러면 주었다는 금액에서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서 그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무엇 하셔라? 이 사람 들어올 수 있구나. 이 사람 넘쳐서 못 들어오네. 이거 판별하시라고요. 됐어요? 네,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우리가 할 일. 그래서 기타 소득 얘기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이 하나 더 추가한다라면 이런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실무자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데 시험만 거론한 게 있다. 복권 당첨 소득. 그래서 복권은 얼마가 당첨이 되든 무조건 뭐가 될 수 있다?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분리과세 하나 더 추가할까요? 근로소득에 누가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상용직이 아닌 자. 누구요? 일용직. 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똑같죠. 얼마의 소득이 발생되든 무조건 뭐에 들어온다?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무조건 들어와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거 추가하시면 되시고, 그거 이제 실기 쪽에 가서도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다음 이자 배당 소득, 금융 소득이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총수익 금액이 그대로 소득 금액이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였죠. 그러면 이 부분 우리 분리과세되는 기준 금액이 있었죠.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금융 소득 금액이 얼마이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면 부양가족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어디부터 근로부터 이자 배당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우리가 중간에 개를 냈다라고 하면 소개라고 써드렸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했었겠죠.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이면 이제 아래쪽에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2, 3번이 없다라고 하면 너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에 갔더니 퇴직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퇴직소득은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서 뭔가를 빼는 조건이 없어요. 뒤에 가서 무슨 빼는 조건이 있는 건 이 금액 계산하는 부분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금액 계산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액에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그대로 뭐가 된다? 퇴직소득 금액이 돼요. 그래서 내가 퇴직금 100만 원 받았다, 200만 원 받았다, 500만 원 받았다, 그대로 퇴직소득 금액 됐어요? 그럼 100만 원 받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겠죠. 500만 원 받았던 사람은 못 들어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인 퇴직금까지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퇴직금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문구 잘 보실 거. 나 올해 그만뒀어. 근데 근로소득도 있었고 퇴직소득도 있다. 두 금액 무엇 해야 된다? 더해서 100만 원 이하였을 때만 되는 거예요. 세금 신고를 더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판정 기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부유 특별공제라는 걸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라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또는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아, 당신은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결손금이 인정되는 소득 두 개가 있었어요. 누구요? 사업소득. 아까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이면 벌어다 준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에서 양도 차익이 아니라 누가 생기면 양도 차손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또한 무엇해라 무조건 들어오는 대상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났다는 얘기니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 1번에 있었던 종합소득금액, 2번에 있었던 퇴직소득금액, 3번에 있었던 양도소득금액, 자, 그들을 모두 다 더해라. 그걸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연간소득 합계, 이게 다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세 개의 합계 금액이 얼마이어야 한다? 100만 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이 합계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로 넘어가시면 예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근로자 두더지 씨의 부양 가족으로 누가 있고요. 자, 본인이 부양 가족에 두더지 씨가 본인이겠죠. 그럼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3명이나 있답니다. 그래서 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대요. 자,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는 존속도 2명이 있더라. 그러면 두더지 씨 본인은 지금 현재 공제를 몇 명 받을 거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소득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보여준 건 뭐예요? 나이 관련된 것 또는 누가 있다라는 얘기만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죠.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다라고 했을 때 기본공제 금액이 얼마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본인이 들어오고 배우자가 들어오고 자녀는 여러분 20세 미만 3명 다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직계 비속에 해당되는 자녀가 3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또 누가 있다? 직계 존속이 있다. 근데 존속이 60세 이상 2명 있는 거네요.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죠? 여러분 다 셀 수 있잖아요. 2명에 3명 되면 5명. 그럼 7명이네요. 부양가족 진짜 많네요, 여러분. 그럼 7명에 우리 1인당 얼마씩 공제해준다? 150만 원 공제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해서 나온 금액. 그러면 1,005만 원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부분. 이런 건 여러분 대부분 이론에서 묻지 않으면요. 실기로는 못 내요. 실기는 어차피 전산망에 넣으면 알아서 1,005만 원이 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내용 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팁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적 공제 받으실 때 무엇 하셔라? 유의하셔라. 그럼 본인은
연령과 소득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본공제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공제할까요? 추가공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추가공제에 가면 기본공제에 한해서 추가공제를 추가적으로 더해준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추가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 뭘 보라고 하냐면 경로 우대 요건이 충족하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본인이 누구일 수도 있다?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누구일 수도 있다? 부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자, 부녀자 말고 제가 한 명을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추가할 거냐면요. 여기 옆에 여러분도 하나 써주세요. 네, 그래서 누굴 추가할 거냐면 한부모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부모에 대한 해당 여부도 있는지 전 따져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써드렸던 이 네 가지 여부가 우리가 공제받는 인적공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져보시라는 거. 자, 배우자. 배우자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서류상의 배우자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왜 사실혼이란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혼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혼은 우리 니은에 표시해드렸지만 우리 안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사실혼은 무엇해라? 제외. 여러분 사실혼이 뭔지 아시죠?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결혼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서류상으로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혼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이혼을 했대요. 그러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세요. 조용히 와서 나 지금 이혼 하고 있거든. 그래 서류 냈고 지금 이혼을 수습하고 있어. 뭐 절차를 밟고 있어. 그리고 법원까지 갔다 왔어. 근데 여러분 법원에 갔다 왔어도 합의혼이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게 숙려기간이어서 한 3개월이 지나야 합법적인 이혼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이혼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공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류에서 완벽히 빠이빠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에 깨끗이 지워지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 있는 건 깨끗이 지워진 사람이라면 넌 못 받아. 이해되셨어요? 그럼 과세 연도 중에 우리 무엇한 사람, 결혼한 사람, 사실은 빼고요. 그럼 그 사람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당연히 결혼한 사람 받아야 되겠죠. 이혼은 빼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망 얘기가 등장이 돼요. 이건 이제 배우자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망을 하면 아 공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일단 사망은 공제받을 수 있다로 일단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알겠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뒤에 다시 나와요. 진한 글씨로.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당연히 소득은 다 규제합니다. 소득 금액은 다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배우자는 이런 요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계 존속. 자, 직계 존속 아까 미리 얘기했던 부분 우리가 부모라고 부르는 사람들 내 입장에서 그러면 그 직계 존속에 누구 내 입장에서 장인 장모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입장에서 시부 시모도 들어올 수 있다. 두 분 이혼하고 재혼했다. 그럼 계부 계모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들어온다. 그리고 양자의 경우라고 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직계 존속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서류만 증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형제 자매의 배우자나 여러분 제가 아까 형제 자매 날개는 달아드렸어요. 그러면 제 동생이 결혼할 수 있겠죠? 제 오빠가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요. 형제 자매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배우자나 또는 내 입장에서 며느리, 그럼 이런 며느리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 그쵸? 직계 비속의 자녀. 여러분 이 며느리에 누구도 하나 포함시켜 주시라고요? 사이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며느리라든지 또는 고모나 또는 조카 등은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공제 대상 범위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여기 4번에 써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부양가족 입력할 때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X라는 거에 아예 넣지 않습니다. 넣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 사이 얘기할 때 여러분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자, 직계 비속과 며느리 또는 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이들은 소득금액에 문제가 없다라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빼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제 대상 판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그럼 이런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는 사망하거나 또는 무슨 부분이 아니면 우리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면 우리는 며칠로 과세기간 종료일로 봐요, 여러분. 무조건 개시는 1월 1일, 끝나는 건 12월 31일이죠. 그래서 12월 31일 현재라는 걸 가지고 따져봐라.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세 기간 중에 무엇하였다라면 사망을 하였다라면 우리의 판정은 언제래라? 사망일 전일로 본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1월 2일 날 부양가족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이 사망 1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1월 2일 날 사망했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제가 생존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생존은 언제까지? 1월 2일까지는 생존했잖아요. 저희가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공제 대상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일자가 1월 1일 날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전일이니까 생존이 언제인 거예요? 생존된 부분을 따져보면 여러분 전년도예요. 금년도가 아니라. 그래서 전년도 언제? 12월 31일까지 생존한 거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금년도에 공제 대상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 전일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자, 그리고 장애인이란 표현을 배울 건데 이 장애인이 장애가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치유가 되는 장애가 있고 치유가 안 되는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장애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이 장애가 치유가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올해까지는 봐야 되느냐 보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네, 이들도 치유일 전일로 보라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 거죠. 1월 2일 날 치유가 됐다. 그럼 1월 1일까지는 장애로 봐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판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연령과 관련돼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과세 기간 중에 해당되는 연령에 되는 날짜가 있다라고 하면 공제 대상자로 봐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루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종업원들이 대부분 물어봐요. 네, 저희 부모님 올해 돌아가시는데 돼요라고 하면 올해까지는 되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근로자가 모르면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등본을 냈더니 등본에 부모님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담당자가 되시면 이상하다 싶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장애인 넘어갑니다. 자, 장애인은 우리 앞에서 연령의 요건은 제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연령의 요건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21세와 59세 사이에 있는 사람도 우린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건 적용이 된다? 소득금액 요건은 적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했을 때만 들어와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지역, 니은, 디귿에 봤더니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다행히도 프로그램 가면 여러분 코드가 쫙 뜰 거예요. 3개가. 그럼 코드 선택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국세청에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복지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해요. 반드시 연말정산 하실 때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애인 증명서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신분증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A4 용지 사이즈로 뽑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걸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들어오는 자, 이들을 상위자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대부분 없어요. 네, 많이 아프거나 다쳐서. 그리고 영구적인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살짝 보훈청에서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가지신 분들 차량 같은 경우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데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 보면 그게 보건복지부 마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보훈청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럼 우리도 입력할 때 다르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무슨 부분, 복지법에 의한 여기는 무슨 부분, 근로 능력이 없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코드 넣을 때.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무슨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와요. 병원에서. 이건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부분 때문에 병원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건 나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중증 환자라고 서류를 써줘요, 여러분.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갖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냥 시험지에 글씨를 주니까 그냥 들어가지만 이 중증 환자라고 하는 부분이요. 영구장애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건 해마다 받아오시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영구장애인 건 한 번 받으면 그거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니까 대부분 받아오시라고 하지만 그래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분들은 사실상
치료를 받으실 때 특히 말기 암 환자이시거나 암 환자이신 분들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계속 무엇하러 가셔요? 우리 항암 치료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회사가 그걸 배려하면 그걸 휴가로 빼서 쓰거나 하죠. 근데 휴가를 다 쓰면 사실상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여기 법 써드렸죠. 항식치료를 요하고 취약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소득세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코드 구분 반드시 한다. 이런 코드 구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프로그램은 얘로 체크가 돼요. 근데 시험 우리 갔더니 보온증 장애래요. 그럼 얘가 1번이었다면 난 2번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프로그램 무조건 1번으로 나오니까. 그래서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직계 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들어간다.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직계 비속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나이는 안 따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고 소득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 그렇게 되면 소득이 없다고 표현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왜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누가 생기면 우리 지금 현재 누가 있으면 배우자가 생기면 제 입장에서 며느리 사위 그러면 그들도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도 소득 금액이 제한이 없어야 돼. 소득 금액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도 소득이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직계 비속 여러분 여기서 이제 며느리 사위 빠져요. 그냥 직계 비속만. 그럼 이 직계 비속이 우리 뒤에 가면 그 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자녀가 있었을 때 지원제도로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모두 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또는 연말정산에 그 부양가족 입력하는欄에서 입력해야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메뉴 자체에 세액공제 쪽에서는 손을 못 대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무엇 해야 된다? 자녀 세액공제에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여러분. 이거 질문 제일 많았던 걸 알아요. 국세청 질문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녀 세액공제 우리 뒤에 가서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세 이하 자녀를 너가 부양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20세 이하이면 얘 못 들어오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이면 장애인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원래 법에서 인정하는 20세 이하는 무조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60세 이상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애인은 요 20세와 60세에 대한 요건이 아니라 누구도 해주겠다? 21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사람도 해주기란 요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직계 비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속에 대해서 해주는 자녀 세액공제가 되느냐? 아니 나이 따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나이를 안 따지는 거니까 얘가 21살이든 22살이든 23살이든 소득이 없고 지금 장애인 때문에 기본공제 들어오면 우린 자녀세액공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내면 죄다 틀린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 7번이 자주 안 내요. 그리고 국세청 질의가 많다라는 얘기는 현업에서도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가 안 돼요. 여러분 직접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제 대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기 정말 좋은 부분 중에 하나죠. 자, 8번째. 자,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말 좀 어렵죠, 여러분. 그냥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요. 그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 그럼 우리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8번에 써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가져가실 부분. 저게 한동안 시험에 진짜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연말정산이라 이런 시험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우스갯소리 그러거든요. 아니 장애인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무슨 장애인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실무적인 경험이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실무적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웃어요. 진짜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장애인 많지 않으세요. 네. 근데 시험 문제는 장애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내요. 너무 자주 낸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조금 줄은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제와 관련돼서 정리할 부분. 그럼 이제 우리 기본 공제 얘기 끝났고 거기서 이제 추가 공제 관련된 거 몇 가지는 얘기했어요. 미리 팁박스에서. 자, 그럼 이제 추가 공제하고 인적 공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추가 공제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기억하실 게 뭐다? 이 글씨 반드시 기억하신다. 자,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추가 공제는 못 받는다. 그런데 이제 또 논란이 이거예요. 아, 저희 기본 공제도 받는 사람이었고요. 추가 공제에 들어왔더니요.
경로 우대 공제도 되고 장애인도 되는데 두 개 다 받아도 돼요라는 걸 물어보세요. 네, 다 받습니다. 네, 선택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충족하면 추가가 3개, 4개가 된다. 그럼 다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받습니다.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한다라는 건 무조건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안 되는 부에 해당이 된다라면 절대로 추가 공제 쪽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실 것 됐을까요? 그리고 추가 공제 들어오는 건 경로 우대와 관련된 공제,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 부녀자와 관련된 공제, 그리고 한부모와 관련된 공제, 이렇게 해서 4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자, 경로 우대자 공제라고 해서 들어오는 추가 공제는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본인부터 부양가족 전체 중에 만 70세 이상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 모두 다 경로 우대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한 명당 얼마를 추가로 더 공제해 주겠다? 100만 원. 그러면 지금 내가 부모님도 현재 70세 이상이고요. 저도 지금 70세에 도달했대요. 부모님이 90세, 뭐 100세를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로대제가 많을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요즘엔 60, 70 되신 분들도 일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아파트 뭐 하시는 분들, 경비 보시는 분들 70세 넘어가신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여러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장애인 추가 공제. 자, 그러면 장애인이다. 그럼 우리 앞에서 장애인 세 분류 나눠지는 거 얘기해드렸죠. 그 요건에 충족이면.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은 없다. 연령의 제한은 없다. 그럼 한 명당 얼마 공제해준다? 우리 200만 원 공제한다. 그럼 내 부양가족 중에요. 기본 공제가 되고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이 사람 350만 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쉽습니다. 그리고 경로 우대는 여러분 왜 쉽냐면 사원 등록에 가서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를 탁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60세가 넘어가요. 그럼 너 60세에서 공제가 돼 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본공제 자리가 체크가 돼요. 그게 체크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 자리가 동그라미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컴퓨터는 똑똑해요. 나이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요. 내가 소득만 체크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시험이든 업무이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기 어려워요. 자, 부녀자 추가 공제. 그럼 부녀자 추가 공제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본인은 무슨 부분을 따져봐라. 경로가 되는지도 따져보고 장애가 되는지도 따져봐라. 그리고 부녀자가 되는지도 따져봐라. 그리고 한부모가 되는지도 따져봐라. 근데 앞에 있었던 여러분 누구는 경로와 장애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까지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녀자와 한부모는 누구밖에 안 된다? 본인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와 누구는 부양가족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의 추가 공제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다? 본인만 가지고 하는 것. 됐어요?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그러면 부녀자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여자요. 너가 여자야? 그러면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일단 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됐나요? 그런데 요건을 봤더니 이러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무슨 부분? 너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무조건 충족해야 돼요. 이게 일단은 예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예스가 되면 1번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얘가 예스가 되면 2번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이게 동시 충족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예스라고 써드린 요게 충족이 되면 1번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2번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면 너 부녀자 추가 공제에 얼마 해줄게? 50만 원 딱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우리 1인당이라는 표현 썼죠. 한 명당 얼마. 근데 여기는 여러분 한 명당 표현이 없죠. 본인이니까요. 본인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 50만 원, 연 100만 원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본인만 되는 거라서. 됐어요? 자, 그럼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거예요. 그럼 무슨 금액 기억하셔야 돼요? 연말정산 시험 보러 가실 거니까. 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시험 출제자가 친절하다. 그러면 이렇게 내줄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여러분 총급여보다 소득금액이 작은 거잖아요. 왜냐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소득금액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냥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충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 낼 거면 이걸 내겠죠. 그러면 총 급여 금액이 얼마? 4,147만 588원 이하 요건인 사람은 계산을 해봤더니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조건에 들어오거든요. 근로소득 공제 우리 뭐 500만 원까지는 70%막 했던 거 그거 다 계산해보니까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최소한 4,100은 기억하실 거. 뒤에 있는 짜투리 숫자를 기억 못해도 괜찮지만
시험에서는 4,100은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기할 때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총급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게 연말정산하는 쪽에 가면 벌써 급여자료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거로 여러분 시험을 봐요. 그래야 백데이터 구축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 급여를 볼 수 있어요. 시험지 안 써주면 여러분 가서 확인하고 4,100만 원 이하이면 아 되는구나. 넘치네. 그럼 너는 안 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스가 돼야 1번과 2번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금액 노란색 부분 무조건 기억하시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주자 본인이 1번에 해당된다. 그럼 1번에 가서 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남편이 없구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라겠으니까요. 본인이 여자인 거예요. 자, 남편이 없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너는 주민등록 등본을 열어봤더니 너가 세대주이어야 해. 여러분 요건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일단 너가 누구이면 여러분 배우자가 없다라는 여성이란 이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 미혼이라는 표현이죠. 결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혼한 사람들 미혼 취급해야 되겠죠.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 그러면 일단 남편이 없는다는 표현이 그런 얘기니까 그럼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럼 부양가족 명세에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든 자녀를 부양하든 누군가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여야 돼요. 그럼 지금 수업을 듣는 분 중에 여자이신 분들이 대부분 나 부녀자 공제 5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번의 요건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젊은 층들은. 근데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기본공제 대상의 부양가족이 없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부모님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까지는 되는데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그럼 세대주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에요. 본인은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죠. 본인 세대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제대상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돼요. 저 소득 금액에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너는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50만 원 해주면서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50만 원 공제받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줄 때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본인 옆에 이제 남편을 아래쪽에 부양하는 거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 소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남편이 직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든 없든 무직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남편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공제 대상에 부녀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동그라미 해야 합니다. 자, 한부모. 여러분 한부모는 편부, 편모라는 표현이겠죠. 편부는 뭐예요? 아버지만 있구나. 얘기고 편모는 엄마만 있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한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부모이고요. 본인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혼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을 무엇하고 있다? 부양하고 있다. 나 혼자서 20대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부녀자와 한부모가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한부모로 간다. 왜일까요? 여러분 50만 원 받는 게 나아요? 100만 원 받는 게 나아요? 100만 원을 받는 게 낫죠. 그래서 부녀자와 한부모가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는 중복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더 큰 쪽으로 적용해 주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팁박스에 가시면 우리 추가공제 유의사항 부분에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해주셔라. 그리고 해당하는 사유가 여러 개이면 그냥 그 사유별로 무엇 하셔라? 다 해주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장애인이면서 경로 우대다. 그러면 무슨 부분? 기본공제도 받고 장애인 공제도 받고 경로 우대 공제도 받으셔라. 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되면 누구 받아라? 중복 공제가 안 되니까 한부모 공제 받아라. 라는 거 기재해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제 1번, 2번, 3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자, 근로자 두더지 씨가 자녀 만 23세. 자, 그래서 두더지 씨의 자녀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누구에 해당이 되면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나이는 규제하지 않겠다겠죠. 그래서 21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다라겠어요. 그럼 23세인 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뭐가 없대요? 소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면 문제가 될 거고요.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공제 150만 원에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추가 공제 200만 원이 들어가서 3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겠죠. 됐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고요. 2020년 10월 30일 장인이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망을 하면 사망일 전일까지의 사건으로 보라겠죠? 그럼 이분은 10월 29일까지는 생존자이기 때문에 우리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들어와져 있어요. 그럼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장인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 아예 단서 줬으니까 기본공제 150만 원 받고요. 자, 70세 이상이니까 경로 5대에 대한 추가공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게 100만 원이죠. 그래서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망사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2020년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총급여 4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총급여 400만 원은 근로소득 금액이 되려면 우리는 400만 원에서 우리 500만 원까지 70% 공제된다겠죠? 그럼 얼마 빼시면 되죠? 우리 7에 28이니까 280만 원 빼야죠. 350 쓸 뻔했어요. 자, 28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에서 280을 빼시게 되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빼시면 우리 120만 원 되죠. 만약에 지금 총급여 400만 원만 있다라고 했을 땐 이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총급여 500만 원만 있다라면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럼 일단은 120만 원 계산해 놓고요. 자, 강연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래요. 일시강연 소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추정필요경비 몇 프로 인정한다? 60%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내가 받은 강연료 얼마에서 300만 원에서 우리 300만 원 곱하기 60%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빼시면 되죠?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180만 원.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된다? 120만 원이 되겠네요. 벌써 여러분 100만 원을 넘어가네요. 네, 이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제를 못 받겠네요. 그럼 퇴직소득은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퇴직소득 금액이 된다. 그대로 100만 원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 사람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면 자, 지금 근로소득금액 120 더하기 기타소득금액 120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340이죠, 여러분. 맞아요? 340? 자,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자, 340의 합계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글씨가 있었죠. 기타 소득은 얼마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300만 원 무슨 조건이 있다? 300만 원 이하이다. 그럼 나는 무엇 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해, 여러분? 대부분 분리과세 다 선택하거든요. 아, 20%이면 아니 6% 세금 낸 게 더 이득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필요경비 60% 인정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20%라는 부분이 지금 60%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금 부담이 원천 유지가 더 낮아요. 그러면 이게 분리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종합과세로 신고할 이유가 있다 없다?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연간소득금의 합계를 낼 때 얼마? 근로소득에 있었던 120만 원과 퇴직소득 금액에 있었던 100만 원이 더해져서 얼마만? 220만 원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잠깐 내가 깜빡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20만 더하기 120만 더하기 100만 원. 아, 그래서 340이구나. 근데 답에는 나는 340이 1, 2, 3, 4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론 문제도 냅니다. 그래서 답에는 340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에 있어서 체크하고 나왔더니 답안 공지는 220만 원의 공지가 됐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 쪽의 내용을 항상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요건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 인적 공제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왜 팁박스에 넣어줬던 용어들 있을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에 대한 내용. 우리 지금 소득금액 합계액의 1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박스 정리해 드린 거 있죠. 그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거 숙지 안 하시면 시험 못 보세요. 네, 점수를 못 얻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반드시 숙지.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는 여러분 종합소득 물적 공제로 넘어갈게요.